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6쪽입니다. 26쪽이고 주제는 칸트 다음에 나오는 공리주의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공리주의 사상가는 행위의 의도 말고 그 행위가 낳은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결과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평가합니다. 어떤 행위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최선의 결과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또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은 쾌락주의적인 사고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필기할 때 쾌락과 이익과 행복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쾌락주의 내용은 아래쪽에서 이어지니까 이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좋은 결과,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본 공리주의는 도덕적 가치가 언제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A라는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똑같은 행위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행위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이득을 가져다 주면 좋은 행위가 되고 손해를 가져다 주면 좋지 않은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진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덕적 가치는 불변하는 건가요? 변하는 건가요? 변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달라진다고 봤어요. 오타가 있네요. 달라진다고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골라볼게요, 여러분.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됩니까? 상대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상대주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 도덕의 기준이 바뀐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중시했던 윤리적 보편주의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상대주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윤사 시간에 서양윤리 처음 할 때 소피스트 기억나죠? 자, 소피스트의 입장에서 도덕적 가치는, 도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영원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이런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계승하고 있는 게 공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필기할 때 없었으니까 지금 한번 확인하세요. 자, 지금 내용이랑 요 밑에 내용이랑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동일한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산출한다면 도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도덕적 평가를 다르게 하는 근본 이유가 뭐였냐면 결과였죠. 자, 결과에 따라서 도덕 평가가 달라진다. 결과론 입장에서 공리주의 이론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유용성의 원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 해당됩니다. 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의아했을 것 같아요. 도덕적 의무? 도덕적 의무는 칸트가 중시한 거 아닌가? 자, 공리주의도 인간에게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의무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옳은 행동입니다. 옳은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유용성이 높은 행위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쾌락은 이익과 행복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이것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그 다음에 유용성을 높여주는 행위 다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필기 우리 했었어요. 그래서 유용성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작성한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공리주의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유용성이나 이익을 높이는 거를 최선의 결과를 중시한 관점에서 자, 벤담이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벤담은 쾌락을 인생에서 중요한 이제 근거로 보는 쾌락주의적인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모든 행위는 쾌락과 그 쾌락의 반대인 고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나 쾌락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쾌락은 좋은 것, 선이고 선의 반대인 악에 해당하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쾌락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유용성을 높여주는 것과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벤담은 개인도 이익을 얻어야 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하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자 한 것은 개개인이 행복하고 그 행복이 합쳐져서 우리 사회 전체도 행복해지자라는 걸 목표로 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던 자본가들은 공장을 많이 짓고 운영하고 거기서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팔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힘들게 일하고 적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했지만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어요. 이렇게 심해지는 빈부격차를 목격한 벤담은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벤담은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 공리주의는 개개인의 각각의 행복이 합쳐져서 사회 전체의 행복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개개인의 쾌락은 사회 전체의 쾌락과 연결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도 쾌락은 행복, 이익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더 말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 쾌락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시작은 개인이에요. 사회 전체가 아니고 나도 행복, 너도 행복, 쟤도 행복, 우리 각각이 행복하면은 그 행복이 합쳐져서 사회 전체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쾌락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는 희생하거나 누군가는 자신의 행복을 양보해야 되는 일이 오면 그 희생과 양보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로 벤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공리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공리는 공공의 이익, 줄여서 공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도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은 행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벤담은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과 행복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양을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에는 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았거든요. 자, 내가 독서를 함으로써 얻는 그런 정신적 만족감, 그 다음에 육체적인 감각을 이제 육체적인 쾌락을 채움으로써 얻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 이런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았거든요.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쾌락의 계산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7가지의 쾌락의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단지 벤담은 쾌락의 계산 기준이 존재하고 이것을 통해서 쾌락의 양을 우리는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본 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밀입니다. 그래서 벤담의 쾌락주의와 공리주의를 그대로 계승했어요. 하지만 밀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쾌락의 양적 차이가 없냐? 배부른 돼지의 만족감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추구하는 만족감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에는 질적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질 높은 쾌락, 고상한 쾌락이라 할게요. 그리고 질 낮은 쾌락, 저급한 쾌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저급한 쾌락은 우리의 1차원적인 욕구, 동물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얻는 육체적이거나 감각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고, 반대로 고상한 쾌락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쾌락을 말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밀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쾌락이 질 높은 쾌락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밀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자, 저급한 쾌락과 고상한 쾌락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실제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둘 중 한 가지 쾌락만 접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경험한 정상적인 쾌락이라면 누구나 어떤 쾌락이 저급한 쾌락이고 어떤 쾌락이 고상한 쾌락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둘 중에서 고상한 쾌락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쇼츠 100개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아주 양질의 청소년 필독서 또는 유명한 고전, 아주 많은 이제 진리와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는 책, 이것을 읽는 것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 책을 읽은 걸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만족감, 질 높은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상한 쾌락에는 타인의 행복에 대해 느끼는 쾌락도 포함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이타심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내가 하고 얻은 이 만족감, 뿌듯함, 이와 같은 것이 질 높은 고상한 쾌락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타심에 따른 행동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여기까지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쾌락, 행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밀은 자유주의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과 자유가 없는 상태 중에 어느 쪽이 더 질 높은 쾌락을 가져다 주나요? 당연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이 자유주의 사상가로서 밀은 이와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주먹을 뻗을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 내가 주먹을 뻗을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타인의 코 앞까지입니다. 라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자, 그래서 밀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유주의 사상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도 우리에게 질 높은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유 중에서도 남녀 평등을 통한 자유의 실현, 그리고 이제 벤담과 밀이 살았던 곳이 영국이었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빈부격차 문제, 노동자의 권리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밀은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중시했고 이제 행복을 추구했고 라고 하지만 결국 밀이 추구한 쾌락과 행복은 도덕적인 행동을 통한 쾌락과 행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걸 추구하자고는 했지만 칸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동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벤담에서 한번 추가로 조금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자, 벤담은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칸트 할 때 우리 경향성이 어떤 단어와 같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경향성은 욕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였습니다. 자,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이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의 주장일까요? 일단 칸트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자, 벤담 됩니까? 네, 됩니다. 벤담은 쾌락주의 입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쾌락과 행복과 이익은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 욕구를 지니고 있다. 벤담 인정합니다. 자, 밀 어떨까요? 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은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점. 자, 공리주의 관점입니다. 행복에 대한 개념으로 칸트와 이제 많이 비교해야 된다. 요거를 한 번 더 잘 기억할게요. 하나 더. 자, 쾌락이 행위의 도덕성 판단 기준이 된다. 자, 여러분 이거는 공리주의자 입장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까 쾌락주의 있었는데 이 쾌락주의적인 관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리주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리주의 벤담과 밀의 입장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자, 이와 같은 공리주의는 현재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이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논리가 정착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므로 우리는 다수결의 논리를 채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현재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이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소수의 희생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동등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의를 볼게요.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바라봤다. 우리 필기할 때 공리주의와 칸트의 공통점으로 적은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 말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행복해지자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을 조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칙이 정해지면 예외 없이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리주의 사상 논리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우리 예시 기억이 나죠. 식인을 한 행위를 통해서 4명을 살린다면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리주의 논리에 따르면. 자,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결과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 그리고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정신적인 요인도 많고 한데 그 행복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질적인 쾌락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공리주의의 전반적인 이제 비판점이라고 하면 행복을 좀 단순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도 미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행위의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벤담은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많은 이익과 행복을 낳는 행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봤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4번 공리주의가 갖는 그다음에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권리는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된다 라는 논리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한 명 희생해서 100명이 행복해진다면 그 한 명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가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챙기면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사상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상가가 바로 존 롤스입니다. 존 롤스라는 사상가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존 롤스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 다음 단원에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바로 다음 단원은 아니고 어쨌든 이번 범위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존 롤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학습지 맨 아래에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자, 피터 싱어라는 사람은 현대의 사상가입니다. 벤담과 밀이 활동했던 시대를 근대라고 한다면 지금과도 훨씬 가까운 이제 최근에 활동했던 공리주의 사상가이고, 피터 싱어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확장된 공리주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공리주의는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벤담과 밀은 인간의, 그리고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 전체의 쾌락과 행복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피터 싱어는 인간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동물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피터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 인간은 원래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피터 싱어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중요하게 배웠을 것 같은데, 자,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물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동물 학대와 동물 실험을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던 사상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을 넘어서 그 확장된 도덕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준 영향력 있는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피터 싱어는 우리가 윤사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2학기 현대사회와 윤리에서 피터 싱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워밍업 정도의 단계로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는 평등의 범위가 커진 건가요? 작아진 건가요? 커진 거죠.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고려하고 평등의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평등의 근거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 체크할게요.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번은 실존주의 사상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